전라남도 여수의 어느 골목, 새벽 5시 반이면 불이 켜지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주인은 올해 69의 차현동 사장님입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에게는 밥 짓는 일 말고 오래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 좋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일입니다. 동창회 총무를 20년 넘게 맡았고 모임 밥값은 늘 그 어른 몫이었습니다. 친구 아들 취직 부탁부터 이웃 가게 이삿짐까지 부탁이 오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느 저녁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 반두석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계산은 당연히 네가 해야지. 너는 그거 하나는 잘하잖아. 다들 웃었고 차현동 사장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웃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을 퍼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점점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례였던 경험, 베풀수록 오히려 만만해지던 경험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명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착하게 산 사람이 왜 함부로 대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200년 전에 뼈저리게 파고든 한 사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선의 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40살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낯선 땅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관찰했습니다. 존경이 어떻게 무시로 변하는지, 친절이 어떻게 권리로 둔갑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통찰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공경하면 멀어지고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업신여김을 받는 법이니라. 2500년 전 공자도 비슷한 탄식을 남겼지요.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고 멀리하면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는 서기 1801년 겨울에서 시작합니다. 그해 조선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정약용의 집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은 목숨만 건진 채 남쪽 끝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의 개혁을 설계하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해 11월 형제는 함께 남도 길을 걸어 나주 북쪽의 율정점이라는 작은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형은 서쪽 바닷길로 흑산도를 아우는 남쪽으로 강진을 향해야 했습니다. 형제는 주막 등잔불 아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시 한 편이 그 밤을 전합니다. 초가주막 새벽 등잔불이 가물거리는데 일어나 마주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라. 날이 밝자 형은 배를 타러 떠났고 아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을 기다린 것은 싸늘한 눈길이었습니다. 대역 죄인이 왔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겨우 동문 밖 주막의 뒷방 하나를 얻어 나라의 큰 인재였던 사람이 흑벽 골방에서 첫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인심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문 앞에 놓고 가는 사람, 겨울밤 떼감 한 단을 슬며시 부려놓고 가는 사람, 아이 글을 봐달라며 조심스레 찾아오는 부모도 생겼습니다. 그 눈빛들에는
진심 어린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아는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해가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의 고마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도움이 마치 받아야 할 몫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장이 하루 늦으면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탁을 한번 거절하면 뒤에서 서운함을 쏟아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존중이 아니라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유배온 선비를 가엾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를 편하게 부리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광경 앞에서 분노하는 대신 학자답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은 잘해줄수록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가? 왜 익숙함은 존중을 갉아먹는가? 그리고 18회에 걸쳐 답을 찾아냈습니다. 답은 5가지 행동으로 남았습니다. 거리를 지키는 일, 무게를 잃지 않는 일, 선을 긋는 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목록처럼 나열하는 대신 정약용의 유배 18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로 따라 걸으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1801년 율정점의 이별에서 시작해 1805년 어느 산사의 하룻밤, 초당에서의 10년, 1818년의 귀향, 그리고 그가 75으로 눈을 감던 아침까지 갑니다. 가는 길에 현대 심리학이 실험으로 밝혀낸 증거도 3가지 확인할 것입니다. 200년 전 유백에게 통찰이 실험실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서 여수의 차현동 사장님이 6달 만에 무엇을 되찾았는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친절은 무시로 변하는 걸까요? 마음씨 나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점잖은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호의를 어느새 당연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흑방에서 꿰뚫어 본 그 마음의 구조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2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이런 취지의 경고가 되풀이에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끊이지 않고 주면 받는 사람은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느니라. 참 절묘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당의 우물을 떠올려 보세요. 두레방만 내리면 언제든 물이 올라오니 아무도 우물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마르면 그제야 온 동네가 그 귀함을 압니다. 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호의는 어느 순간부터 공기처럼 취급됩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이 겪은 일이 꼭 그랬습니다. 처음 1~2해 사람들은 그를 어렵게 대했습니다. 아예 그를 봐주면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고 관청에 낼 문서 한 장을 대신 써주면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해가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글 봐주는 것은 의뢰하는 일이 되었고 문서 부탁은 예고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쉬면 어째서 오늘은 안 해주느냐는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호의가 쌓여서 신뢰가 된 것이 아니라 호의가 쌓여서 빈 문서가 된 것입니다. 받는 쪽 장부에는 어느새 이렇게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저 사람의 도움은 원래 내 몫이다. 정약용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그 값어치를 잃는 법이니라. 힘들게 얻은 것은 귀하게 다루고 오래 기다려 얻은 것은 아껴 쓰지만 손만 뻗으면 오는 것은 함부로 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또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것이 그저 옛사람의 감상일까요? 아니면 인간 마음의 법칙일까요? 놀랍게도 이 통찰은 200년 뒤 실험실에서 그대로 증명됩니다. 1975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리병에 든 과자를 맛보고 평가하게 한 것입니다. 한쪽 앞에는 과자가 10개나 든 병을, 다른 쪽 앞에는 딱 2개 남은 병을 놓았습니다. 과자는 완전히 같은 과자였습니다. 그런데 2개 남은 병의 과자가 훨씬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귀하고 더 갖고 싶고 값을 매기라면 더 높게 매기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흔하게 놓인 것은 낮게, 드물게 남은 것은 높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저울이 처음부터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문제는 과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 저울 위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언제든 도와주는 사람, 거절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10개 든 병의 과자처럼 취급됩니다.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성이 너무 흔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속한 이치입니다만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 우리 마음만 다칩니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받아들이고 첫 번째 행동을 세웠습니다. 바로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붙든 관계의 원칙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가까울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고 멀어졌다고 하여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라.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속사정을 시시콜콜 털어놓지 않았고 집안의 아픔을 안주 삼지 않았고 감정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친절하되 해프지 않았고 온화하되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사사로운 질문이 오면 부드럽게 말을 돌렸고 도를 넘는 부탁이 오면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어려워하고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사람들은 자세를 고치고 쉽게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말씨를 고릅니다.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격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키라는 말을 냉정해지라는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의 원칙에는 뒷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멀어졌다고 인연을 끊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다 건너 흑산도에 있던 형 정약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율정점에서 헤어진 형제를 기억하시는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바다가 놓였고 죄인의 몸이라 오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붓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인편이 닿을 때마다 편지를 실어 보냈습니다. 안부만 묻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을 지을 때마다 원고를 베껴 흑산도로 붙였고 형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잘된 곳과 모자란 곳을 짚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우의 학문을 세상에서 가장 깊이 알아주는 첫 번째 독자가 바다 건너 유배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역시 흑산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산 어부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한 서재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관계의 마지막은 가슴이 저립니다. 유배가 풀릴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형은 거처를 옮기기로 합니다. 동생이 혹시 풀려나 찾아온다면
조금이라도 만매 가까운 섬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산도 사람들이 형을 붙잡았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그를 차마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의 신랑의 끝에야 형은 우이도라는 작은 섬으로 옮겨 아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816년 여름 끝내 아우를 다시 보지 못한 채 그 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를 받은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런 뜻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알아주던 단 한 사람을 잃었으니 이제 무엇을 얻은들 기쁘겠느냐. 솔직히 저는 이 구절에서 목이 좀 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약용에게 가장 깊었던 관계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였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아니라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 좋은 거리는 관계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데워준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선을 지켜 존중을 잃지 않고 먼 사람에게는 끈을 놓지 않아 정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 거리 지키기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배 초기의 배움입니다. 그런데 거리만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배 5해째 되던 봄, 정약용은 어느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말수 적은 사람이 왜 무거워 보이는지 그 비밀이 이 밤에 들어 있습니다. 1805년 봄 강진 만덕산 자락에 백년사라는 절에 학식으로 이름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나이 30 남짓의 큰 절의 으뜸 강사가 된 인물로 특히 주역에 관해서는 남도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해서 어지간한 선비는 그 앞에서 말문이 막히기 일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봄날 나그네 차림의 중년 선비가 이 절에 들러 차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화제가 주역에 이르자 젊은 승려는 물 만난 고기처럼 막힘없이 논리를 펼쳤습니다. 선비는 어땠을까요?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다가 이따금 한마디씩 나직이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물음들이 하나같이 급소를 짚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젊은 승려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20년 갈고 닦았다고 자부한 학문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저를 이토록 속이셨습니까? 눈앞에 나그네가 바로 그 이름 높은 정약용임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그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거처를 주선하고 차를 보내며 죄인 신분의 유배객을 끝까지 존경으로 대했습니다. 이 하룻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젊은 승려였지만 방을 지배한 사람은 말을 아낀 쪽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두 번째로 지킨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게를 잃지 않는 것. 그는 아들들에게 이런 취지로 적어 보냈습니다. 실없이 웃음이 해프고 걸핏하면 낯빛이 바뀌는 사람은 남의 믿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이 넘치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몸놀림이 부산하면 일이 경솔해지느니라. 사실 유배 18해는 감정이 100번은 무너질 세월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형님 한 분은 처형되고 또 한 분은 절해고도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은 한양에서 벼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그의 시에는 잠 못 드는 밤과 흰머리에 대한 탄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끓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을 헐뜯는 소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절제는 유배지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배 떠나기 한 해 전 그는 고향 집에 당호를 하나 걸었습니다. 여유당이라는 이름입니다. 노자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겨울에 살얼음 낀 시내를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조심하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얼음을 살피며 딛지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아예 집 이름으로 삼아 문패처럼 걸어둔 사람입니다. 무게란 타고나는 위험이 아니라 매일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선택하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댁 문패에는 어떤 마음이 걸려 있으신지요? 하나 더 그는 아쉬운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살림의 끼니가 어렵고 붓과 종이가 귀했어도 여기저기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채소를 길러 반찬을 삶고 있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늘 얻으러 다니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제 힘으로 견디는 사람은 무거워 보입니다. 야박한 말 같지만 이것이 사람들 눈의 이치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감정을 간수하는 것, 아쉬운 소리를 삼가는 것, 이 셋이 모여 한 사람의 무게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거리를 지키고 무게를 갖추어도 세상에는 기어이 선을 밟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강진 시절 정약용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말투가 슬쩍 반말에 가까워지는 사람, 예고 없이 불쑥 방문을 여는 사람, 남의 붓과 책을 제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문제 삼잔이 옹졸해 보일까봐 우리 대부분은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바로 이 첫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잘못을 처음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버릇이 되느니라. 첫 무례를 웃어 넘기면 두 번째 무례는 더 크게 오는 법이니라. 왜 첫 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도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196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두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한 동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당에 커다란 교통안전 간판을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집 앞을 다 가릴 만큼 크고 볼품없는 간판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거절했고 승낙한 집은 대략 6집의 한 집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손바닥만한 안전운전 표지를 창문에 붙여달라는 아주 작은 부탁을 했고 이것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2주쯤 지나 다시 찾아가 그 크고 흉한 간판을 부탁했더니 이번에는 10집에 8집 가까이가 승낙했습니다. 승낙률이 4배를 훌쩍 넘게 뛴 것입니다. 작은 부탁을 한번 들어준 사람은 큰 부탁 앞에서 거절할 힘을 이미 잃는다는 것. 문틈에 발 하나를 들이면 문 전체가 열린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선을 넘는 일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처음에 작은 반말, 작은 무례, 작은 침범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문에는 이미 발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무례는 더 쉽게, 더 크게 들어옵니다. 상대가 악해서라기보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은 나중에 긋는 것보다 처음에 긋는 것이 100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긋느냐? 정약용의 방식이 절묘합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긴 훈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는 것은 상을 주는 일입니다. 그는 웃음을 거두고 두어 숨 정도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방금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둘째, 자리를 길게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는 한 문장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셋째, 다음 만남의 간격을 늘렸습니다. 어제까지 매일 열리던 문이 사흘에 한 번 열리게 되면 눈치 없는 사람도 결국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선을 밟았구나.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이 다산식 선긋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물러선 사람들은 대개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선이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관계가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1801년 율정점에서 배운 것이 거리 1805년 백년사의 하룻밤이 보여준 것이 무게 강진 시절 내내 다듬어진 것이 선긋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야기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지키는 것을 넘어 나라는 사람의 값을 스스로 매기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1808년 다산 초당으로 옮겨갑니다. 유배 8해째 되던 1808년 정약용은 만덕산 기추의 작은 초당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우리가 다산 초당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루는 시계처럼 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글을 짓고 틈틈이 채마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제자들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죄인의 처지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슬 하던 시절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의 말을 새겨보세요.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을 세상이 높여주는 법은 없느니라.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예의 바르고 겸손했지만 자신을 값싸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당 시절 그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청하는 사람, 자문을 구하는 사람, 그냥 말 동무가 필요한 사람까지 다 받아주었다면 그는 18해 동안 책 한 권 못 썼을 것입니다. 그는 공부 시간을 성역처럼 지켰습니다. 글 쓰는 시간에는 누가 와도 기다리게 했고 의미 있는 만남에는 밤을 새워 응했지만 시간을 축내는 자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배온 주제에 까다롭다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평가가 뒤집혔습니다. 저 어른의 시간은 귀한 시간이다. 아무 때나 불러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자 그와의 한나절 만남 자체가 선물처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행동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길이 베풀기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놀랍게도 심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관계의 값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1969년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퀴즈 상금을 나눠준 뒤 연구자가 일부에게만 따로 찾아가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상금은 제 개인 돈인데 사정이 궁해졌으니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한쪽은 그냥 상금을 받아간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상금을 되돌려주는 수고, 즉 호의를 베푼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연구자에 대한 호감을 조사했더니 결과가 뒤집혀 나왔습니다. 부탁을 받고 호의를 베푼 쪽이 연구자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준 쪽이 도움을 받은 쪽보다 상대를 더 아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가 정성을 들인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에는 재미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한 정치가가 정적의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귀한 책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그 일로 둘이 평생의 벗이 되었다는 일화에서 온 이름입니다. 처방은 분명합니다. 늘 주기만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면 주는 사람은 흔해지고 받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가끔은 작은 부탁으로 저울을 되돌려야 합니다.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달라고, 병원 가는 길에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도 무겁지 않은 부탁 하나를 건네보세요. 부탁은 폐가 아니라 상대에게 정성 들일 기회를 주는 일이고 그 정성이 여러분의 자리를 높여줍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움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 채소씨를 구해달라, 책을 베껴달라, 크고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받기만 한 제자는 떠나기 쉽지만 정성을 들인 제자는 떠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1816년의 여름을 건너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해 우이도에서 형 정약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해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진 세상.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붓을 꺾고 사람을 끊고 원망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고를 받은 뒤에도 초당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상도, 오전의 독서도, 낮의 저술도, 저녁의 가르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5번째 행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음을 잃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면 존중을 잃느니라. 형편이 좋을 때만 웃는 사람, 이익이 보일 때만 다정한 사람, 기분 따라 태도가 오르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사람 곁에서는 우리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일관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읽기와 쓰기를 거르지 않는 것, 제자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그리고 남과의 약속 이전에 자기와의 약속부터 지키는 것, 그는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일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은 사람은 남에게도 물으게 되느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남과의 약속도 지키느니라. 이 한결같음이 무엇을 낳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1818년에 옵니다. 마침내 유배가 풀린 것입니다. 18해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꾸리던 정약용과 제자 18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나 벌입니다. 이별을 앞두고게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름하여 다신계, 차로 믿음을 잇는 모임입니다. 규약 문서의 첫머리에는 이런 뜻의 문장이 적혔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신의가 있기 때문이다. 모여 즐기다가 흩어진 뒤에 서로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규약은 소박하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차를 만들 것, 만든 차와 그 해의 시문을 스승께 붙여 올릴 것, 개의 논밭을 함께 돌보아 비용을 마련할 것. 스승과 제자는 헤어짐을 슬퍼하는 대신 헤어진 뒤에도 이어질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서로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강진의 차가 한강가의 여유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자들과 그 후손들은 오래도록 차를 끊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일관성이 한 사람의 습관을 넘어 여러 사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앞서 부탁은 관계를 잇는 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신계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스승은 떠나며 해마다 차를 붙여 달라는 부탁을 남겼고 제자들은 그 부탁 덕분에 평생 스승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18해 동안 쌓은 원고를 정리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갑을 맞은 1822년 아주 특별한 글 한 편을 씁니다. 자기 묘비에 새길 글, 묘지명을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요? 묘비문이란 본래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이 써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붓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60해를 자기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용입니다. 업적을 부풀리기는커녕 젊은 날의 잘못과 흔들림까지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적고 꾸짖는 이가 많은 세상이지만 내 삶의 기록은 내가 남긴다. 세상의 평가에 내 값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시당할까봐 눈치 보며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긴 값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1836년 2월 마침 혼인 60주년이 되는 회원일 아침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5의 생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유배객으로 잊힐 뻔했던 사람이 500권이 넘는 저술과 수많은 제자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은 품격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여러분과 여수로 돌아가겠습니다. 밥값은 네가 내야지 라는 말에 잠 못 이루던 차현동 사장님 말입니다. 사장님은 그 뒤 정약용의 이야기를 접하고 5가지를 자기식으로 옮겨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거리였습니다. 모임마다 빠짐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줄여 2번에 1번은 가게를 지켰습니다. 대신 몸이 아프다는 옛 친구에게는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해품은 줄이고 멀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무게였습니다. 밥값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예전처럼 허허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거두고 두어 숨 조용히 있다가 오늘은 각자 냅시다 한마디만 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닌데 자리가 숙연해지더랍니다. 손도 그었습니다. 20년 짊어졌던 총무 자리를 후배에게 넘기며 이제 나는 회비 내는 자리에서 돕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값도 지켰습니다. 한 달에 이틀 가게 문을 닫고 손주와 바다 낚시를 가는 날을 만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다들 그 이틀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두석 씨에게는 오히려 작은 부탁을 하나 건넸습니다.
자네 텃밭 고추 농사 잘 되면 우리 가게에 좀 대주게. 한두석 씨는 그날부터 고추 자루를 나르며 단골이 되었고 지난 추석에는 먼저 밥값을 계산해 놓고 갔다고 합니다. 6달 사이에 사람들이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자연동 사장님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저울이 따라서 움직인 것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2가지 궁금증이 남으실 겁니다. 첫째,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합니까? 그어야 합니다. 아니, 가족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담장이 아니라 문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지방이 있어야 방과 마루가 구분되고 구분이 있어야 서로의 자리가 존중됩니다. 자식에게든 손주에게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사랑이 만만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만만해진 관계는 늦은 것 아닙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언하지 마시고 그저 시작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외치는 순간 상대는 웃어넘기거나 맞서게 됩니다. 조용히 빈도를 줄이고 조용히 침묵을 쓰고 조용히 내 시간을 만드십시오. 사람의 저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으로 다시 기울어집니다. 넉넉 잡아 6주, 한 계절이면 주변이 알아차립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온 18해의 길을 한눈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1801년 율정점의 이별과 흑산도로 건너간 편지들은 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선을 지키고 멀어져도 끈을 놓지 않는 것. 1805년 백년사의 하룻밤은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간수하는 사람이 방을 지배한다는 것. 강진 시절의 작은 무례들과 문 앞의 실험은 선 긋기를 가르쳤습니다. 첫 무례에 두어 숨의 침묵, 짧은 마무리, 그리고 만남의 간격, 다산초당에 지켜진 시간과 과자병의 법칙, 부탁의 반전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흔해지지 말 것, 가끔은 부탁으로 저울을 되돌릴 것, 마지막으로 형을 잃고도 꺼지지 않던 등불과 다신계의 차 항아리, 스스로 쓴 묘비문은 변하지 않는 사람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거리, 무게, 선, 값, 그리고 한결같음. 이 5가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남에게 제대로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라. 관계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시거든 그동안 애 많이 쓴 자기 자신에게 존댓말로 인사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약용도 18해가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하나, 첫 무례에 웃어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늘 베풀기만 하다가 마음을 다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율정점 형제의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잠 못 드는 밤을 덜어줄지 모릅니다. 이런 옛사람의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지켜낸 선 하나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진의 봄차가 해마다 한강가에 닿았듯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남은 날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